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돌아간 첫날 2.5단계였던 어제와는 확실히 달라진 일상이었습니다. 이제 밤 9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해진 식당 거리, 분위기가 어떤지 현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조희영 기자. 네, 홍대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홍대거리 한동안은 한산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인파가 좀 몰렸습니까? 네, 평소보다는 적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다는 건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만난 편의점 종업원은 2.5단계 때보다 매출이 2배나 늘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만큼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늘었습니다. 북적이는 정도까진 아니지만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고요. 인근 주차장에도 차댈 자리를 찾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이제 식당 같은 일반 음식점에서 밤 9시 이후에도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른바 밤 영업을 주로 하는 이곳 식당들이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PC방도 다시 문을 열었고 헬스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 300인 미만의 중소형 카페, 학원도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클럽, 유흥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등은 여전히 집합 제한 조치가 유지되면서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이게 2단계로 내려갔다고 해도 방역 수칙은 이제 2.5단계에 준하는 게 많단 말이죠. 자, 장사를 재개한 상인들이든 다시 식당을 찾는 손님이든 생각들이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미리 나와서 이 주변의 상인들과 시민들 반응을 들어봤는데요. 상인들은 일단 다행이다, 시민들은 조금 우려스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모습이 변한 곳, 대표적인 곳이 대형 프랜차이즈형 카페인데요. 카페에는 안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거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테이블 간격은 이전보다 넓어졌고요. 2.5단계에서 적용됐던 출입 명부 작성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매장 내 취식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하기를 안내하고 있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영업을 하는 상인들은 매출을 다소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업 시간이 12시까지니까 일단은 10시 이후에도 손님이 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은 있고요. 지난달 중순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폐쇄됐던 PC방은 한 달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갈 수 없고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음식 섭취가 여전히 금지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음식물 섭취하는 게 매출의 평균적으로 40%가 돼요. 그걸 지금 못하게 해놔서 원래 오시는 손님이 지금 반도 안 되게 차 있고. 시민들의 반응은 편리해졌다와 우려스럽다가 교차했습니다. 카페 이런 넓은 데 가서 이용하고 싶은 마음도 커서 완화된 게 저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대와 걱정 속에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가 오는 27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거리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오늘 발표된 추가 확진자는 109명, 해외 유입을 빼고 국내 발생은 어제에 이어서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은경 본부장은 절대 안심할 때가 아니라고 연일 강조합니다. 독감철이 다가왔고 추석을 앞두고 있고 특히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환자의 비율은 갈수록 늘고 있는 겁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방문 판매 업체. 지난 8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환자 2명이 새로 추가되면서 이 업체와 관련된 확진자는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일부는 근처 가상화폐 관련 업체들을 방문한 걸로 조사된 만큼 추가 전파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에서 대규모 유행이 시작돼 급증하던 국내 발생 환자 수는 3주째 감소 추세로 확산세가 일단 꺾였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이틀 연속 국내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지 않은 것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수도권과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국민 여러분께서 꾸준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 비율이 크게 늘어 30%에 육박하는 점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역사회 잠복 감염과 N차 전파 위험이 지속되고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고위험군인 60대 이상 신규 환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를 보낼 경우
언제든 걷잡을 수 없이 재확산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방역당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현재 3단계로 구분된 거리두기 체계가 일부 서민층의 집중적인 희생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생활방역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거리두기의 기준과 단계별 방역 조치들을 좀 더 세밀하게 가다듬어 개편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국민 중 나도 모르게 항체가 생긴 이는 얼마나 될지 정부가 두 번째 조사를 해봤더니 1,400여 명 중 딱 한 명한테서 항체가 발견됐습니다. 1차 때처럼 0.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인데 저절로 생기는 집단 면역력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낼 생각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번째 국민 항체가 조사는 지난 6월 중순부터 8월 13일까지 두 달간 전국 13개 시도에서 건강한 시민 1,4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확보한 시민들의 혈청을 분석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1차 조사 때와는 달리 이번엔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은 대구 지역 시민 140여 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1차 조사 결과 3천여 명 중 항체가 나온 사람은 단 1명. 그런데 이번 2차 조사에서도 1,400여 명 중 서울에서 단 1명에서만 중화항체, 즉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면역력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0.07%만이 코로나19 항체를 가졌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코로나19 항체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방역당국은 이처럼 항체 형성률이 낮다는 건 그만큼 숨은 감염자가 많지 않았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참여하시고 생활방역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는 그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를 중심으로 수도권 감염이 확산된 8월 14일 이후의 상황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표본이 수천 명 단위로 너무 작아 구체적인 감염 규모를 알 수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군 입소 장병 10,000명과 지역대표 표본 집단 10,000명의 항체 조사를 실시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결국 인간이 개발하는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를 기다려야 하고 이 약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지금처럼 마스크를 쓰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코로나19와 위험한 공존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날이 대체 언제가 될지 백신 연구의 현주소를 전동혁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의 집단 면역을 가지려면 적어도 전체 인구의 60%는 항체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뉴욕 25%, 런던 17% 등 대규모 유행이 번진 해외 도시들의 항체 형성률도 집단 면역 요구치 60%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특히 우리 방역당국이 이번에 시행한 중화항체법 검사를 도입한 외국의 다른 지역들의 항체 형성률을 보면 가장 높은 미국 인디애나주조차 2.8% 수준, 그 외에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0.1% 내외입니다. 항체가 있으면서 또 그게 방어력까지 있는 항체를 검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낮게 나오는. 게다가 최근 홍콩과 미국, 유럽 등 각국에서 코로나19 완치자가 또다시 코로나19에 걸리는 재감염 사례도 속출하고 있어 걸렸다 낫는 방식으로 전체 인구가 집단 면역을 갖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감염이 됐을 때 영구적인 면역을 획득하는 경우에만 성립이 되거든요. 그런데 10에서 20%는 감염한 3에서 6개월 이내에 재감염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는 일부 전문가도 있고요. 결국 백신으로 집단 면역을 높이는 게 유일한 대안이지만 백신 또한 최근 개발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국제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서 척수염이 의심되는 부작용이 발견돼 임상시험이 일주일가량 중단됐다 재개된 겁니다. 사용 가능한 백신이 나오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걸로 전망돼 방역당국은 백신 개발 전까지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를 통해 코로나19 발생을 관리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등 해결 방법이 도입되기 전까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코로나19의 발생 규모와 속도를 최대한 억제하고 통제해 나가는. 또 올해 안에 국산 치료제를 개발하고
내년까지 국산 백신을 개발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 보조금 3억 6천여만 원을 부정 수령하고 약 1억 원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6개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요. 윤 의원은 사적으로 쓴 돈은 없다면서 재판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시작된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 도대체 어디 쓰는지 쓰는 적이 없습니다. 벽시계 하나 사도록 하니까 안 사줍디다. 이제는 속을 만쩍 쏘갖고 유혹당할 만큼 당했습니다. 안성 쉼터 매입, 딸 유학자금 등을 둘러싼 의혹들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넉 달 만에 검찰은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6가지. 우선 정대협이 운영하는 인권박물관이 학예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6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등으로 모금한 돈 중 약 1억 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사적 지출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인 건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 기부금을 받고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사서 정대협에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자금을 유용해 딸 유학비로 사용했다거나 개인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 아버지를 쉼터 관리자로 등록해 인건비를 타갔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모두 자금 출처가 소명되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윤 의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보조금 부정 수령 등에 대해선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했고, 횡령 혐의는 모금을 개인 계좌로 받긴 했지만 돈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됐고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깊은 유감이고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60대 화물차 기사가 2톤이 넘는 장비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 MBC의 단독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위험한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막기 위해 들어가는 안전관리 비용이 단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더 취재를 해보니까 숨진 화물차 기사는 근로계약서조차 없이 현장에 투입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화물칸에 실린 철제 스크루를 끈으로 묶다가 사고를 당한 화물차 기사 이모 씨. 이 씨의 업무는 스크루 5개를 외부 정비업체로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게차를 이용해 스크루를 화물차에 싣는 동안 이 씨는 자신의 업무가 아닌 신호수 역할까지 해야 했습니다. 화물을 적재할 때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수신호 등으로 작업 과정을 안내하는 역할인데 원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해 별도의 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서부발전은 계획 단계부터 이 안전 예산을 아예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외부 정비업체와 체결한 1억 2천만 원짜리 공사 계약서에도 해당 없음. 안전관리비가 0원으로 한 푼도 없다 보니 운전만 하면 되는 화물차 기사에게 신호수 역할까지 맡긴 겁니다. 산업안전관리자를 둔다든지 신호수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화물 노동자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하면서 이 사고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씨는 그 누구에게 그 어떤 불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에서 외부 정비업체 그리고 화물차 기사로 내려오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자신은 가장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일을 따내야 하는 일일 임차 계약, 그마저도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 등이 적힌 계약서 한 장 없이 말 한마디만으로 고용이 결정됐던 겁니다. 이제 정비 하청 업체하고 이 사망한 화물차주 간에는 계약서 자체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이게 하도급 위반은 아닌지를 좀 살펴보고 있고요. 한국서부발전 측은 물품 고정 작업은 화물차 기사 본연의 업무라서 모든 책임은 숨진 이 씨 본인에게 있다고 사고 직후부터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한국남동발전에서 똑같은 작업을 진행했을 땐 반출과 반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시공자가 책임진다고 명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만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을 하다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벤츠 운전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운전자의 사고 당일 행적과 CCTV 화면을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운전자와 동승자는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고 출발한 지 5분도 안 돼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온 여성이 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로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겉보기엔 취한 것 같지 않은 걸음걸이입니다. 손잡이를 당기지만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잠시 뒤 뒤따라온 남성이 차량 리모컨으로 문을 열어주자 운전석 문이 열리고 남녀가 나란히 차에 오릅니다. 차량은 약 1분가량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잠시 뒤 후진을 해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인천 을왕리 만취 운전 사망 사고의 가해자들이 사고 직전 숙박업소를 빠져나가는 장면입니다. 골목을 나와 이곳 큰 길로 접어든 가해 차량은 불과 1분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습니다. 이거 심폐소생술 하고 있는 분한테 누가 역주행한 거냐고 이쪽으로 와서 말 좀 해달라고 구급대한테 말 좀 해달라고. 차량을 운전한 30대 여성과 동승한 40대 남성은 전날 저녁 서로 알고 지내던 다른 남녀 2명과 함께 만났습니다. 밤 9시까지 을왕리 바닷가 앞 횟집에서 1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냥 9시에 다 퇴근했어요. 방역수칙이 봐야 거리 두기 때문에. 식당이 문을 닫자 이들은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샀습니다. 9시에요. 그리고는 인근 숙박업소에서 다시 2차 술자리가 벌어졌습니다. 네, 4인 객실이거든요. 네, 수어 같은데 객실이거든요. 바다 오션뷰에다가 4시간쯤이 지났을 무렵 갑자기 숙소가 소란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싸우셔서 2분이 나가시고 2분 이후에 또 2분 바로 나가셨어요. 네, 제분도 오셔서 택시 불러달라고 하셨어요. 당시 이들 일행들 사이에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사고 운전자가 만취한 채 집에 가겠다며 숙소를 나왔고 동승자 남성이 따라 나왔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시각 치킨집 사장은 이들이 있는 숙박업소 바로 옆 건물로 치킨을 배달하러 길을 나섰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기 손님도 그날 배달했다가 2시간 가까이 배달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육급이로 손님 그래가지고 막 짜증나가지고 막 검사 전화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오늘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려 가해자가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초가을인데도 다리까지 내려오는 겨울 외투에 모자를 뒤집어 써 얼굴도 모두 가린 차림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죄송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잠시만요. 가해자는 그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몸이 좋지 않다며 3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집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아예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며 경찰청에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일명 디지털 교도소가 최근 엉뚱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서 논란이 됐었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사이트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이트의 운영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민 기자의 보도 보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성범죄자 등 파렴치범의 개인정보를 공개한다는 인터넷의 디지털 교도소입니다.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져 신상정보 89건이 공개돼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 이 가운데 17건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 또 아동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불법적이고 악의적으로 신상을 노출해서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방심위는 우선 국내 통신사에 일부 내용의 차단을 요청하고 해외 서버 사업자에겐 정보 삭제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디지털 교도소는 한 의대 교수가 성착취물을 사려고 했다는 정보를 올렸지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정말 수많은 이제 평생 살면서 들을 수 없는 욕들을 그 문자로 듣게 되고 어느 날은 꼭 새벽 2시, 3시 이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었습니다. 성범죄자로 몰려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 한 대학생은 휴대전화가 해킹당한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문제는 그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적 처벌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명예훼손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심위원들은 모두 디지털 교도소가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공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과잉 규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거나 불법 정보는 개별적으로 심의하자며 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전체 사이트 접속 차단엔 반대했습니다. 방심위는 디지털 교도소가 이번 조치에 불응해 계속 불법 정보를 올린다면 전체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자, 그럼 디지털 교도소 문제를 취재한 이재민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원래는 전체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오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건가요? 네, 이 방심위의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안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위원이 5명인데 이 가운데 3명이 반대를 하면서 전체 사이트 접속 차단이 안 된 겁니다. 박상수 소위원장 등 2명이 아예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자고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요. 이 디지털 교도소가 공익적인 취지에서 출발하기는 했지만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이 사이트의 특성상 보셨지만 흉악범에 대한 정보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고한 사람이 잘못 올라오면 그야말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앞서 보신 최정호 교수의 경우에도 정말 일상이 지옥이 돼버린 경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면 차단에 반대한 위원들이 3명으로 더 많았습니다. 이상로, 심영섭, 강진숙 위원이 너무 강한 제재가 아니냐고 우려를 했습니다. 예. 또 법을 위반한 게시글이 이 사이트 안에 있다면 개별적으로 심의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디지털 교도소의 문을 강제로 닫는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사이트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런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결정은 이렇게 됐는데 방심위 안에서도 사적 처벌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방심위 안에서도 이 법적으로 이미 사법적인 처벌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사적 처벌을 다시 해야 하나 이런 의견이 굉장히 강했고요. 이 반대로 또 사이트가 처음 생긴 배경을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의견도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앞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성범죄자로 지목됐다가 숨진 대학생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면서 문명사회에서 디지털 교도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사이트가 자체적으로 계속 확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정보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아닌 내용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막을 수가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이트가 처음 생긴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방심위의 강진숙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성폭행범에 대한 평균 형량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5년 2개월, 피해자가 성인이면 3년 2개월이라고 합니다. 해외보다 훨씬 낮은 형량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법 감정은 좀 다른데 이 재판부가 각종 이유를 들어서 약한 처벌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이트까지 생긴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바로 닫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됐으면 어쨌든 디지털 교도소는 이대로 일단 운영이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접속을 해보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방심위 요청으로 통신사에서 일부 인터넷 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더라도 전체 사이트는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불법 정보가 이렇게 올라오면 어떡하느냐고 방심위에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반복돼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접속 차단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를 이대로 유지하는 게 이 법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적절하냐 이런 의문은 계속 있을 수 있는데요. 민간 운영자들이 말씀드린 대로 제한된 제보만 믿고 계속 신상을 공개하다 보면 억울한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 사적 보복은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심위에서 디지털 교도소의 공적인 역할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건 자칫 잘못하면 위법 행위를 눈 감아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논란일 수도 있는 지점입니다. 자, 앞으로 이 디지털 교도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직 해양경찰 간부가 술에 취해서 길 가던 학생과 시민을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까지 입으로 물어서 크게 다치게 했는데요. 이 난동을 부려놓고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성인 남성이 남자 고등학생들과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벌입니다. 학생의 옷이 찢어지고 주먹이 오고 갑니다. CCTV에 찍힌 이 성인 남성은 서귀포 해양경찰서 소속 46살 김모 경위. 만취 상태였던 김경희는 지난 9일 밤 독서실로 향하던 학생들의 발 뒤꿈치를 걷어차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의를 주고 돌아간 뒤에도 계속해서 거리를 배회하던 김경희는 30분 뒤 학생들을 또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학생들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학생 가운데 한 명은 코뼈가 부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계속 이제 멱살 잡히고 애는 밀려가고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도와주세요 하니까 도와준 거고 저도 2세대 맞았죠? 그런데 이 해양경찰의 폭력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현장을 벗어났는데 이 사고 지점으로부터 100여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도 화물기사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난데없이 얻어맞은 이 화물기사 역시 눈 부위가 찢어질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엄청나게 맞았어요. 여기 손님이 앉아 계시다가 10시 마지막 손님인데 그분이 앉아 있다. 세상에 저렇게 일방적으로 맞을 수가 있나. 심지어 김경희는 2번째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대해서도 폭력을 휘둘렀는데 이번엔 경찰의 다리를 아주 심하게 물어뜯는 엽기에 가까운 상해 피해를 입힌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경희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CCTV 속 인물은 자신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 조치했습니다. 해경도 김경희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야당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휴가 특혜 의혹을 두고 질문이 집중됐는데요. 어제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추 장관, 오늘은 어떠한 청탁도 한 적이 없다면서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상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이어졌습니다. 군대에 보낸 엄마들 가슴 멍들게 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십시오. 국민들은 묻습니다. 대한민국이 과연 공정한 나라입니까?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추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군을 상대로 계엄령 준비에 대한 경고를 날린 상황입니다. 그런 청탁을 했다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상황으로 봐서도 합리적이지 않고요. 아들의 병가 연장과 관련해 국방부에 부모님이 민원을 넣은 걸 확인했다는 내부 문건에 대해서도 부모가 전화한 걸 확인했다는 의미는 아닐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병가 조치 면담 기록을 보면은 부모님이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화가 갔다면 부모님께서 하셨겠지요라는 그런 흐름으로 저는 읽혔고요. 제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은 없습니다. 아들의 병가 관련 의혹, 용산 배치와 통역병 청탁 관련 의혹 모두 자신은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보좌관이 관련 전화를 했는지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며 자신은 시킨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보좌관은 연락했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보좌관에게 그 당시에 전화한 적이 있는지만 물어보면 되는데 관련자들이 어떤 진술을 하는지를 제가 접촉을 하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사지 않겠습니까? 추 장관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답했지만 야당은 특임 검사 임명을 거듭 주장하며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장관이 지금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을 장악해서 지금 좌지우지하는데 어느 검사가 쉽게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근거 없이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며 추 장관을 일제히 엄호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 중요한 시국에 이 사실이 아닌 의혹과 허위 폭로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치게 만든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추 장관은 지난 7월 소설 쓰시네라는 국회 발언과 관련해서는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도 검찰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야당은 이번 주 대정부 질문을 추 장관 공세에 집중한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추미애 정국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부산의 한 지하차도에서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관련 공무원은 물론 부산시의 재난대책을 총책임지는 부산시장 권한대행한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발생 보고를 받고도 술을 마신 뒤에 귀가를 하고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에도 잠을 잔 혐의인데요. 황재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23일 저녁 3시간 동안 쏟아진 폭우에 부산 초량 제1 지하차도는 순식간에 물에 잠겼고 차 안에 갇혀있던 운전자 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당시 배수 펌프가 제기능을 못했고 차량 통행을 막았어야 할 전광판도 고장난 채 방치돼 사고로 이어졌다고 결론 냈습니다.
관할 동구청은 물론 부산시청의 관리 부실 때문에 발생한 인재라는 겁니다. 특히 당시 변성환 부산시장 직무대행은 술을 마시던 도중 사고 발생 보고를 받고도 시청으로 복귀하지 않고 그냥 귀가해 그대로 잠에 들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에도 1시간 이내에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행정규칙은 공무원에게는 구속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매뉴얼 안 지킨 게 사실이면은 사실 문제될 여지도 있어요. 하지만 행정권의 내부적 규율인 행정규칙 위반을 이유로 형사상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금전적인 손해배상이야 뭐 가능한데 이건 지금 형사처벌을 하라는 취지니까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조금 굉장히 이례적이죠. 공무원의 재난대응 부실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경찰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입건해도 실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는 없어 관련 판례도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 혹은 유기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견. 어떤 식으로든 직무 집행 행위를 했다면은 그 내용이 부실한다고 해서는 직무유기가 안 된다. 뭐 이런 판례는 많아요. 반면 공무원에게 높은 책임감을 요구하는 국민의 법감정에 충실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변성환 직무대행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난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경찰 의견대로 기소한다면 법원은 또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C 뉴스 황지실입니다. 입주가 한창인 신도시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하자 민원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1,500세대 중 절반 정도가 하자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아파트를 지은 대우건설은 장마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무안군에 최근 준공된 1,500세대 규모의 한 민간 아파트. 전남도청 앞 신도시에 들어선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인데다 3.3제곱미터당 890여만 원으로 지역에선 분양가도 높은 편이라 입주민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기대에 부풀어 입주한 지 겨우 보름. 이 입주민은 새 아파트 천장에 구멍을 뚫어야 했습니다. 이사 온 직후부터 조명 덮개를 타고 계속 물이 떨어지는데 어디서 물이 새는지 원인을 찾지 못해 결국 구멍까지 뚫은 겁니다. 아일랜드 위에 물이 흥건하게 젖어 있었어요. 천장을 보니까 전등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웃집에선 천장이 아닌 벽면에 시도 때도 없이 물이 맺혔습니다. 민원을 제기했더니 시공사인 대우건설 측에선 원인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일단 도배 작업을 새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에 젖은 벽지를 뜯어냈더니 안쪽에서 숨겨져 있던 빈틈이 드러났습니다. 안방에서도 속이 텅 빈 상태로 벽지만 덮어놓은 곳이 또 발견됐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냥 도배만 하려 하니까. 원인을 잡아야죠. 언젠가는 또 셀 거니까. 천장과 벽면에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생겼다는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은 전체의 절반가량인 700여 세대에 달합니다. 여기에 창틀 흔들림과 벽면 균열, 그리고 지하주차장 결로 현상 등 다른 하자 민원들도 수백 건이나 쏟아져 대기업이 지은 아파트라고는 선뜻 믿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리 부실입니다. 습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런 곳에다가 자재들, 부자재들을 넣어놨던 장소입니다. 곰팡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다시 세대 내에다가 재시공을 했습니다. 대우건설 측은 입주가 시작된 지난달부터 유례 없이 긴 장마가 이어졌고 이 때문에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는 하자가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많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완벽하게 처리될 때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입주하자마자 새 아파트 곳곳에서 하자가 잇따르고 있지만 가만히 있자니 부실 시공이 불안하고 소문이라도 나면 자칫 집값이 떨어질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주민들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음식 배달과 포장이 그야말로 폭증하는 와중에 배달 대행 업체들의 횡포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정 음식은 아예 배달을 거부하거나 가맹비도 일방적으로 올리고 있는 건데요. 요즘 피자집 배달이 거부당하는 이유, 또 식당 주인이 직접
배달에 나서는 이유를 김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피자 가게입니다. 8년째 이용해오던 배달 대행업체로부터 최근 이 지역에선 더 이상 피자 배달을 안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배달 기사들이 부피가 큰 피자 배달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기사들의 오토바이 파우치도 작고 다른 건수는 많이 가져갈 수 있는데 피자는 많이 못 가져가다 보니까. 다른 배달 업체들에도 연락해봤지만 한결같이 피자 배달은 거부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먼저 와서 예약해달라 이렇게 해놓고 자기네가 필요 없다고 이제 바로 그렇게 차단을 해버리는 게. 용인에 있는 또 다른 피자 가게. 매달 40만 원씩 배달 대행업체에 내던 관리비를 최근 75만 원으로 올려줘야 했습니다. 2, 3일 전에 와서 나는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고 나는 지금 이거 마이너스고 가맹비를 올려야겠다 이렇게. 이런데도 주문이 몰릴 때면 배달이 한두 시간 늦어지는 건 다반사. 하지만 항의에도 업체 측은 나 몰라라는 반응입니다. 배달이 늦어지면 배달앱엔 곧바로 나쁜 리뷰나 평점이 달리는데 음식점주들에겐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가맹비를 올려주면 콜은 신경 써서 잘 빼주실 거냐 그랬더니 그거 가맹비하고 콜 잘 빼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배달 대행업체에 시달리다 못한 음식점주들은 직접 배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순대집 사장은 가게에 간이 침대까지 마련해놓고 직접 배달을 다니는데 잠시 앉을 새도 없다고 말합니다. 기사들 그 시간에도 빨리 안 잡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안 쉬고 계속 하는 거죠.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싼 인건비에 오토바이 보험료 등을 부담한다 해도 사람 관리가 쉽지 않아 이 족발집은 아들 친구들이 와서 배달을 돕고 있습니다. 대행에 아예 막 사람 먹이도 힘들고 한 달 되면 월급 타면 그냥 그 다음날은 나오지 않고. 음식점주들이 배달 대행업체의 횡포에 속수무책인 건 후진적인 업계 관행 때문. 계약이 대부분 구두로만 이루어지는 데다 배달 대행업도 등록제가 아니어서 문제가 발생해도 항의나 손해배상이 힘듭니다. 인력 부족도 문제입니다. 업계는 주문에 비해 배달 인력이 20% 정도 부족한데 최근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같은 대형 업체들이 기사 확보를 위해 배달비를 올려주면서 인력난이 가중됐다고 말합니다. 쿠팡은요, 비 오는 날 2만 원까지 오른대요. 서로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기사를 되게 아사리판이에요. 그러니까요. 코로나로 위기에 처한 음식점들에게 유일한 버팀목인 배달 주문. 하지만 배달앱 수수료 부담에다 일부 배달업체의 횡포까지 심해지면서 자영업자들은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의 뒤를 잇게 될 차기 총리로 스가 관방장관이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일본은 집권당의 대표, 총재가 총리로 선출이 되는데요. 오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장관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고 당선 일성은 아베를 이어간다였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군 377표当選者と決定いたしました. 이변은 없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이 득표율 70%로 새 자민당 총재에 선출됐습니다. 国民のために働くことをお誓いをして私の挨拶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선 다수당 총재가 총리를 맡기 때문에 스가는 오는 16일 국회 지명을 통해 99대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임기는 아베의 자녀 임기인 내년 9월까지입니다. 당선 직후 스가는 아베 정권 계승을 강조했습니다. 安倍総理が進めてきた取り組みを継承し進め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평화헌법의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 재정지출 확대로 경기를 부양하는 아베노믹스는 물론 발등에 불인 코로나19도 방역과 경제 활성화를 병행하는 기존 대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새로운 공약은 디지털청 신설과 휴대폰 요금 40% 인하 정도입니다. 외교 문제는 아베 전 총리와 상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한일 관계도 당장은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념지향적인 아베와 달리 스가는 실용주의적이란 평가를 받는데 한국과 전략적 대화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中国、韓国をはじめしてなかなか難しい問題はありますけれども戦略的に付き合いをし 올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安倍総理ほど韓国に対してですね、理念的に見ていないという意味では、もし安定政権を築けるならば、変化の可能性があると。 새로운 일본 지도자에 대해 우리나라, 중국 모두 일단은 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스가는 연임을 위해 이르면 올 가을 국회를 해산해 총선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데 압승한다면 자기 색깔을 분명히 드러낼 수도 있을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미국 서부에서 발생한 산불은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연기가 퍼지면서 대기질도 최악의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인명피해도 갈수록 늘어서 지금까지 최소 35명이 숨졌고 화마를 피하지 못한 동물들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오리건주의 한 도로. 자욱한 연기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도심 고층 건물과 거대한 다리도 검은 형체로만 간신히 보입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햇볕 한 줌 없는 하늘은 온통 누렇게 변했습니다. The road and the whole mountainside through the canyon, like all you could see is just flames and then it went black, gray and then white and it just covered the whole sky. 캘리포니아 등 미 서부를 강타한 산불의 여파로 대기질은 3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가 공개한 위성 사진입니다. 갈색 연기 구름이 태평양으로 대거 밀려들기 시작하더니 나흘 만에 2,0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연문은 미국 서부 접경인 캐나다 밴쿠버까지 뒤덮었습니다. SNS엔 코피가 계속 난다. 3주 동안 숨을 쉴 수가 없다며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왔고 보건용 마스크로는 매캐한 연기를 감당할 수 없어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도 등장했습니다. It weakens the lungs' defenses. Healthy people are going to have possible problems from coughing, increased nasal secretions, problems breathing. 우리나라 면적의 5분의 1가량을 태운 이번 산불로 최소 35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리건주에선 차 안으로 피했던 13살 소년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소년은 반려견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It was all ash. Everything was gray. He was with his mother, with his grandmother. They had both died and the dog was in his lap. 동물들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화상을 입은 동물들이 곳곳에서 발견됐고 수만 명이 대피하면서 남겨진 동물들로 보호소는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에 내내 침묵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네바다주 유세에서 난데없이 주 정부의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You know, it is about forest management. Please remember the words, very simple. Forest management. 민주당 텃밭이라 외면한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뒤늦게 캘리포니아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수연입니다. 미국에선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한 사망 사건 이후 인종차별 철폐와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엔 교통 단속을 하던 경찰이 운전을 하지도 않은 애꿎은 흑인을 마구 때리며 진압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백인 경찰관 2명이 바닥에 엎드린 흑인 남성 위에 올라타 짓누릅니다. 옆에 있던 여성이 그만하라고 절규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흑인 남성이 계속 몸부림치자 급기야 주먹으로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흑인 남성은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하지만 폭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피투성이가 된 채 정신까지 잃었지만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11일 흑인 남성 로드릭 워커가 여자친구, 어린 자녀와 함께 렌터카를 반납하고 공유 차량을 타고 가던 길에 당한 일입니다. 경찰이 후미등이 깨져 있다며 차량을 멈춰 세웠는데 운전자가 아닌 워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워커가 왜 자신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느냐고 묻자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제압을 시도한 겁니다. Why are you asking me for my ID? I'm not driving and I have not done anything wrong. 영상이 공개되면서 워커를 진압한 경찰은 해고됐지만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관이 괴한의 총에 맞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순찰차 쪽으로 걸어가더니 조수석을 향해 총을 쏘고 달아납니다. 차 안에 있던 경관 2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범인도 동기도 아직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현지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피해 경관이 치료 중인 병원 앞에선 일부 단체 회원들이 경찰의 폭력을 비판하는 시위를 열었고 또 한편에선 총에 맞은 경관들을 응원하는 차량 경적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했습니다. 흑인의 피해에 대해선 침묵하거나 뒤늦게 한마디 꺼낸 것과 달리 경찰 총격범에 대해선 매질을 해야 할 동물이라며 만약 경관들이 숨지면 범인을 잡아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일본의 테니스 선수 오사카 나오미가 US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3연속 우승을 달성하게 됐는데요. 흑인 혼혈이기도 한 그녀는 이번 대회 기간 동안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메시지를 묵묵히 전하면서 더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뉴욕에서 열린 US 오픈 8강전. 코로나19로 텅 빈 관중석에는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현수막이 펼쳐졌습니다. 오사카 나오미는 검은 마스크를 쓰고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마스크에 새겨진 이름은 조지 플로이드. 지난 5월 백인 경찰에 목이 눌려 사망한 흑인 남성의 이름입니다. This evening you wore a mask with the name of George Floyd. I don't know. I hope people will research more. I hope 일본인 어머니와 IT 출신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오사카는 일본 국적으로 대회에 출전했지만 스스로를 흑인 여성이라 불렀습니다. 오사카는 이번 대회 첫 경기엔 경찰 총격으로 숨진 흑인 여성 브리오나 테일러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나왔습니다. 이후 결승전까지 7번의 경기. 매 경기마다 인종차별로 숨진 흑인 피해자의 이름을 새긴 마스크를 썼습니다. 대역전의 드라마로 우승이 확정된 순간 오사카는 바닥에 누워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7 matches, 7 masks, 7 names. What was the message you wanted to send, Naomi? well, what was the message that you got was more the question. I feel like the point is to make people start talking. 오사카는 2018년 US 오픈, 2019년 호주 오픈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3대 메이저 대회에서 연속 우승한 아시아 최초 선수란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일본인보단 흑인 여성이란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지난달 열린 투어 대회에선 흑인이 경찰로부터 피격당한 일이 벌어지자 자신은 운동선수 이전의 흑인 여성이라며 준결승에서 기권을 선언했습니다. 작년엔 오사카를 후원하는 한 일본 대기업이 오사카를 백인으로 묘사하는 광고를 제작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온 인종차별 반대의 목소리는 이제 공감과 감사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We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our hearts. Continue to do well. Thank you.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부 보수단체가 오는 개천절에도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히면서 집단 감염이 또 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국의 전세버스 기사들이 직접 나서서 개천절 집회에 가는 사람들을 태우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된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서 해산하기 바랍니다. 집회 관련 감염은 현재까지 565명에 달았는데요. 전세버스 49대가 동원됐고 대전의 한 교회 앞에서 6대의 전세버스가 서울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당시 전국 각지에서 전세버스가 동원돼 집단 상경이 이뤄졌죠. 일부 보수단체들이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충북 전세버스 운송조합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개천절 집회 버스 운행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광화문 집회 당시 충북 내 8개 업체가 전세버스 18대를 운행했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살기 위해서 더 이상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셨을 정도로 광주와 경남 전세버스 운송조합 등도 운행을 거부했고 회원사에 개천절 집회 운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곳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세버스 운송조합은 개천절 집회 관련 계약이 들어온 건 아직 없고 계약이 들어와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세버스 업계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운행이 줄줄이 중단되면서 운전기사 4만여 명 중 절반가량이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천절 집회 운행 중단이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코로나 종식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겁니다. 개천절 도심 집회 신고는 총 70건. 경찰은 41건의 집회를 금지했고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이 바이러스하고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방역을 방해하는 범죄와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엄벌, 무관용, 법정 최고형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강도 높은 처벌 의지를 여러 번 보였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엄벌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법원의 판결은 정부의 의지대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면주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대유행. 공포심을 파고드는 가짜뉴스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확진자로 거짓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병원 가서 다시 받았더니 거의 다 음성이 나왔다는 사람들이 지금 문자가 서로 공유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양성 판정 받고 움직였다는 건가요? 그러시면 안 되시죠. 뭐가 안 돼요?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양성이 나는데 거짓말이잖아요. 시기가 또 거짓말 치고 자빠졌어. 보건소에서 전화 오면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했다고 해라. 그러면 검사 안 받아도 된다는 글을 쓴 사람도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가짜뉴스에 영문도 모른 채 당한 냉면집 사장님. 또 여기 뭐 확진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왜 어떻게든 영업을 하느냐. 또 그 사장이 심지어는 뭐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냥 이게 태연하게 장사를 하느냐. 문을 열수록 손해가 나자 일주일간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쓰신 거예요? 확진자가 우리 가게에서 업소에서 나왔다. 이러면은 이게 없다고 이렇게 써붙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로 지나가면 병이 없는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행길 건너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안 볼 걸 많이 보고 이 세상에서 진짜 못 느껴본 거를 진짜 많이 느끼고. 목욕탕도 거짓 소문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문을 닫았죠. 그 얘기가 자꾸 확산이 되다 보니까요. 저희가 그냥 아니다 하더라도 또 모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안해 하시니까요. 운동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이곳은 2주 문을 닫았다가 매출 4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그 허위 사실을 퍼뜨린 분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길거리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걸 듣고 자기는 그냥 카톡에 올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황당했죠. 심지어 맛집 명단이 확진자 동선으로 둔갑한 일도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녁부터 예약이 취소되고 한 이틀 후 예약까지 취소가 되고 점심 같은 경우는 거의 손님이 거의 없어서 죽고 싶다 그랬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입니다.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허위 조작 정보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은 엄하게 됐을까요? 코로나19 유행 초기 중국 우한에서 온 폐렴 환자 행세를 했던 유튜버. 저는 우한에서 왔습니다. 저 폐렴입니다. 모두 저한테도 떨어지세요. 소비하셨어요. 폐가 찢어지고 왔습니다. 징역 10개월.
하지만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지하철역에서 가짜 확진자를 동원해 시민들의 공포심을 조작했던 유튜버. 역시 실형은 면했습니다. 한 목욕탕에 신천지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 사실을 카톡으로 퍼뜨린 사람도 벌금형. MBC가 코로나19 관련 허위 사실 유포나 방역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16명의 판결문을 살펴봤더니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고 징역형의 실형은 단 1명이었습니다. 장난삼아 재미있어서 또는 유튜브 구독자를 늘려 돈을 벌려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데 재판에선 전과가 없다, 죄를 뉘우쳤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관용을 베푼 겁니다. 특히 이제 초범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관대하게 처벌하는 예가 많은데 지금 같은 상황은 우리 사회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가짜 뉴스는 솜방망이 처벌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양형에도 굉장히 반영이 됩니다. 해외에선 유포자뿐 아니라 이런 가짜 뉴스를 그대로 놔두는 플랫폼 사업자까지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되죠. 그것을 유통시키는 저희 포털이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라면 내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역시 최대 쟁점은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인데요. 야권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4차 추경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 3.8조 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1.4조 원, 긴급 돌봄 지원 2.2조 원, 저소득층 생계 지원 4천억 원 등 모두 7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감안할 때 피해가 큰 분들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9천억 원 규모의 통신비 지원, 비대면 활동과 원격 교육 지원 등을 위해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준다는 건데 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어려운 사람을 두텁게 돕겠다는 추경에 뜬금없이 효과도 불투명한 선심성 항목이 들어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2만 원 뿌리며 지지율 관리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을 살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생계 지원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은 중학생 이상 4인 가정의 경우 8만 원을 지원받는 셈인 만큼 소비 진작 효과가 없지 않다며 반박했습니다. 통신비 절감액이 생겼다. 그러면 그만큼이 통장에는 남아있는 것이고 무의미하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리 시점을 두고도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중한 혈세를 시간에 쫓겨서 졸속 심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환자 목숨이 위험한데 병원비 항목을 보겠다는 거냐며 이번 주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도 비공개로 만나 예산결산 특위 심사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야당이 통신비 2만 원의 완전 철회를 요구해 접점을 찾진 못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일본에 진출해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아이돌 그룹의 멤버 2명이 해외에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은 온라인으로도 불법 도박을 했는데 판돈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약 10년 전 일본에 진출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유명 아이돌 그룹. 일본 대중음악 차트인 오리콘 차트에서 수차례 상위권을 기록하는 등 최근까지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의 30대 멤버 2명이 최근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필리핀의 한 카지노에 들러 바카라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도박 횟수는 한두 차례에 불과하지만 판돈이 많게는 5천만 원대에 달합니다. 특히 멤버 중 한 명은 필리핀 말고도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도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초 두 사람을 불러 도박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도박 목적으로 출국한 것은 아니며 필리핀에 갔다가 우연히 도박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르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요. 저희 멤버 맞나요? 저도 브랜드한테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들은 주로 일본을 무대로 가수뿐 아니라 드라마 배우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올해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유흥업소 종사자와의 접촉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원정 도박자가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2년차 검사가 상관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가해자인 당시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이 뒤늦게 이뤄지긴 했지만 수사는 1년 가까이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요. 참다 못한 유족들이 검찰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 전 스스로 생을 마친 고 김홍영 검사. 유족이 진상규명을 촉구한 뒤에야 대검찰청은 감찰에 착수했고 직속 상관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검찰은 형사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며 김 전 부장을 해임한 뒤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징계로 해임됐더라도 3년만 지나면 변호사 등록에 문제가 없는 관련 법에 따라 그는 지난해 말부터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런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서는 한편 김 전 부장을 폭행 등 혐의로 작년 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고발인 조사만 한 차례 이루어졌을 뿐 수사는 10개월째 지지부진합니다. 결국 변협과 유족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 절차에 따르다 보니 대검의 감찰 기록을 최근에야 확보했다며 범죄 혐의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의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확보를 해서 그 절차를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 결정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사건 관계인의 요청으로 수심위가 열린 사례는 3건에 불과해 이 사건 역시 실제 수심위 개최로 이어질진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박영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단독범 아니다 성난 민심의 기름인데 민주당의 황희 의원이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이게 휴가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그 최초 제보자를 두고서 단독범 이렇게 표현을 했다가 논란이 됐어요. 네, 지난 주말 사이 황 의원은 자신의 SNS에 최초 당시 그 당직을 섰던 현모 병장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도저히 단독범이라 볼 수 없다. 공범 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의혹 제기 자체가 범행이라고 단정짓는 표현을 썼다가 논란이 되자 이렇게 모두 수정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엄마 찬스에 의한 황제 군 휴가를 제보한 청년의 실명까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태 해결은커녕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의 정의로운 공익신고를 겁박해서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 병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렇게 겁박을 한 황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보면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추 장관을 지원해 주려고 이제 말문을 열었다가 오히려 그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최근 국민의힘에는 군대를 안 간 분들이 많아서 뭘 모르고 공세를 폈다고 했던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텐데요. 네. 바로 다음 날 이낙연 대표가 직접 이 소속 의원들의 언행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네. 몇몇 의원님들께서 국민들께 걱정을 드리는 원동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께 오해를 사거나 걱정을 드리는 원동을 하지 않도록
새삼 조심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당대표의 경고 이후에도 우상호 의원이 카투사는 자체가 원래 편한 곳이다. 또 이번에 황희 의원 같은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 단독범행 같은 발언 경우는 당 지도부 김종민 최고위원도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지금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너무 지나치다. 최소한 사실관계는 확인을 하자는 입장이고요. 네. 이 차원에서 이 소속 의원들도 추미애 장관 감싸기에 나서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표현을 쓰면서 엄호는커녕 오히려 논란을 일으키고 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난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빨강, 파랑, 빨로파인데 이제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결정이 됐고요. 이제 당 상징 색을 이제 선택하는 과정 같은데 여러 색들이 등장을 하네요. 네, 오늘 당 로고 초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그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네. 대립과 분열로 이용되는 기존의 색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빨강색과 함께 색의 삼원색인 파랑과 노랑을 함께 혼용함으로써 보수와 중도, 진보를 함께 아우르는 다양성을 지닌 정당, 또 사고의 확장성을 지닌 정당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예, 오늘 공개된 새 로고의 초안인데요. 이렇게 정육면체를 형상화한 로고에다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번갈아서 사용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 파란색은 더불어민주당이 쓰고 있는 색깔이고 노란색은 정의당의 상징색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진보, 중도, 보수 모두를 아우르는 정당을 추구하고 그걸 색깔로도 표현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당색을 이제 핑크로 바꿨던 게 1년이 채 안 됐는데 이제 이름도 바꾸고 이제 당의 상징색도 바꾸고 이제 대대적으로 쇄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빨간색, 붉은색 계통의 색깔은 좌파,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 전통적으로 쓰던 색깔인데 우리 정치권에서는 좀 이례적으로 10년 가까이 보수 진영이 붉은색을 써왔습니다. 그 색깔 변천사 영상으로 보시죠. 네. 흰색과 빨강색이 저희 새누리당의 기본 컬러입니다. 빨강색은 뭐 잘 아시겠지만 열정. 미래통합당의 상징색입니다.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해피 핑크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로고는 이번 주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 로고에 쓸 글씨체도 오늘 공개를 하면서 겸손하고 강하고 단단한 모습이다. 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쓰고 있는 글씨체는 역동적이긴 하지만 선동적이고 오만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말로는 포용을 추구한다면서 아니 거의 똑같은 글씨체를 두고 오히려 비방만 하고 있다. 이런 비아냥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회 기자였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가 지난 양키스전 부진을 딛고 노련한 투구로 시즌 4승째를 따냈습니다. 포스트 시즌을 앞둔 토론토 에이스의 존재감도 확인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산 4승 1패로 강했던 매치지만 시작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체인지업을 노리고 나온 상대 타선에 1회부터 집중 3안타를 맞고 한 점을 내줬습니다. 강한 바람까지 부는 등 악조건이 겹치자 류현진은 극단적인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체인지업을 아예 던지지 않으면서 빠른 공과 커브 위주로 허를 찔렀습니다. 4회 체인지업을 다시 꺼내들었다가 또 공략당하면서 주자 1, 2루 위기. 여기에 포수 사인을 착각하는 아찔한 실수까지 나왔지만 기막힌 제구로 연속 삼진을 잡아내며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6회까지 안타 8개를 내주면서도 삼진 7개를 잡아내며 단 1실점. 체인지업에 집착하지 않고 임기응변으로 해결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점한 이후에 거의 패턴을 좀 많이 바꾸다시피 하게 해서 던졌는데 그게 주요했었던 것 같고 강한 타구랑 장타가 안 나왔기 때문에 큰 데미지 없이 했습니다. 토론토 타선은 이번에도 화끈했습니다. 2회 구리엘 주니어의 투런 홈런에 6회엔 에스피날의 3타점 적시타 등으로 5점을 보태 류현진의 4연승을 지원했습니다. 류현진이 나선 10경기에서 8승. 확실한 에이스의 존재감을 확인한 동료들도 포스트 시즌 경쟁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Oh, we trust him 100%. We know he's going to get out of trouble, and if we don't, we got him back no matter what. It doesn't matter. We got him back.
류현진은 오는 일요일 필라델피아전을 포함해 정규리그에서 2차례 더 등판한 뒤 포스트 시즌 1선발 출격을 대비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 선수는 내일 미러키전에 선발 등판합니다. 그런데 상대 선발이 린드블럼이네요. 신장 경색에서 회복한 김광현 선수가 내일 미러키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서 린드블럼과 선발 맞대결을 펼칩니다. 두 선수 모두 KBO MVP 출신인데요. 국내에서는 5차례 맞붙어서 사이좋게 2승씩 나눠 가졌습니다. 올 시즌 빅리그 성적은 김광현이 2승 1세이브, 평균 자책점 0.83, 린드블럼은 1승 3패에 평균 자책점 6.06을 기록 중입니다. 이미림 선수가 극적인 역전 드라마로 LPGA 메이저 대회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거짓말 같은 칩인 3번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선두의 2타 뒤진 마지막 파5 18번 홀. 이미림의 세컨샷이 펜스 앞에 떨어집니다. 핀까지의 거리는 무려 30m. We've seen her display some mad skills with. 그리고 진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리막 칩샷이 홀컵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That is remarkable. Can you believe that? 칩인 이글로 단숨에 2타를 줄이면서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간 이미림은 첫 홀에서 혼자 버디를 잡아내며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기분 너무 좋죠. 안 믿겨져요. 안 믿겨지고 그냥 미쳤구나. 미쳤구나. 잘했구나. 네. 그냥 안 믿겨지는 것 같아요. 그림 같은 칩인은 18번 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6번 홀에선 오르막 칩샷으로 버디를 잡아냈고 16번 홀에선 서드샷을 한 번에 넣어 모두를 깜짝 놀래켰습니다. 하루에 한 번도 힘든 칩인샷을 3번이나 성공시킨 이미림은 호수에 빠지는 전통의 세리머니로 극적인 역전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마이애미 3루수 앤더슨의 호수비입니다. 베이스에 맞고 튄 공을 잡아낸 동물적인 감각에 강한 어깨까지 투수가 입이 벌어질만 하네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솔솔 불어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농촌에 들녘에서도 유난했던 올여름을 이겨내고 가을빛이 스며들면서 이렇게 결실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또 남쪽의 농가에서도 김장 배추를 심느라 어김없이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도 쾌적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단 밤사이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중부와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겠습니다. 출근길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낮 동안에는 가끔씩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간간히 가을볕이 비추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보시죠. 오후 한때 강원 영동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지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겠고 동해안 지방은 내일까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9도, 안동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광주 27도, 대구 28도까지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수요일은 모레는 또 비구름이 다가옵니다. 제주와 남해안 지방은 아침부터, 낮 동안에는 서울을 포함한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4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